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형수님도 이제 편하시겠네요. 논다고 욕먹는 인생도 끝났잖아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죠. 민호는 그 옆에 앉아 침묵했습니다. 아내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이혼합시다. 민호의 선언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선영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는지를요. 월세 250만 원짜리 상가를 1억 8천만 원의 적금을 밤마다 서던 편의점 카운터를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58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옆에서 아내 이선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남자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제도 12시간을 운전대를 잡았죠. 인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37번 버스 노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고 교통카드 소리를 듣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에 혼자 먹다 남긴 김치찌개 냄비가 그대로였습니다. 민호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를 데우는 동안 전기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이랬습니다. 혼자였죠. 선영은 10시가 넘어야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낮의 사람이었고 민호는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두 사람의 시계는 따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국물이 텁텁했습니다. 소금 간이 맞지 않았죠. 그래도 먹었습니다. 배를 채워야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5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주차장에 세워둔 경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버스 차고지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차고지에 도착했을 때 동료 기사 몇 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도 민호처럼 새벽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모두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37번 버스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아침을 깼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연료,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의식이었습니다. 첫 차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민호는 버스를 몰고 차고지를 나섰습니다. 인천 시내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불이 켜지고 청소부들이 거리를 쓸고 신문 배달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첫 승객이 탔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청소 일을 하러 가는 모양이었죠. 그녀도 새벽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는 거울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는 노선을 따라 달렸습니다. 정류장마다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교통카드를 찍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삑, 삑, 삑. 그 소리가 민호의 인생이었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시간대가 시작됐습니다. 버스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회사원들, 아르바이트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죠.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선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선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0년을 운전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달리고 같은 정류장에 서고 같은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민호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터미널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샀습니다. 밖에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이 따뜻했습니다. 이맘때면 선영은 이제 막 일어났을 겁니다. 느긋하게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스마트폰을 보겠죠. 그리고 오후가 되면 합창단 연습이나 캘리그라피 모임에 갈 겁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겠죠. 민호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습니다.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오후 노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12시간 근무였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또 동호회 모임에 갔겠죠. 민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점심에 먹었던 그릇들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풍문이 도는 동네였습니다. 낡은 연립주택들이 빼곡했습니다. 언제쯤 이 동네도 변할까요?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라면이 다 끓었습니다. 냄비째 식탁에 가져왔습니다. 김치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 분명했죠. 여보, 벌써 왔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잘 되어 있었죠. 응, 조금 전에. 민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민호는 다시 라면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시간을 사는 부부가 됐습니다. 밤 10시 민호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선영은 아직 거실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퇴까지 2년이 남았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연금만으로 충분할까요? 선영과의 관계는 나아질까요?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짧은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같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드물게 쉬는 날이었죠. 그런데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동생 박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오늘 시간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러웠죠. 민호는 알았습니다. 동생이 무언가 필요할 때면 늘 이런 톤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냥 형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근처 찾아가도 될까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었으니까요. 오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1시간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혼자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재개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동네도 곧 변할 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왔습니다. 민호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53살 동생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척했죠. 어서 와. 형, 오랜만이에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한 잔 더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뭐. 형은 잘 지내시죠? 민수의 목소리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느꼈습니다. 동생이 힘들어한다는 걸요. 민수는 3년 전에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됐습니다. 빚만 늘어났죠. 결국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 후로 이렇다 할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사는 거지.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형수님은 안 계세요? 아직 자고 있어. 아, 그렇구나. 형수님은 좋으시겠네요. 민수의 말투가 묘했습니다. 민호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 운전하시잖아요. 근데 형수님은 여유 있게 주무시고 낮에는 문화센터 다니시고 참 좋은 생활이네요.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힘들거든요. 빚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형은 그래도 버스기사 월급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형수님 마음 편하게 취미 생활 시켜드리고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생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사실은요. 제가 급한 돈이 좀 필요해서요. 이번 달만 넘기면 되는데. 민호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동생이 찾아온 진짜 이유였죠. 하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도 퇴직하시면 연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집도 있고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도 있으시고 나중에 재개발되면 보상금도 나올 텐데 형은 여유 있으시잖아요.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생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형만 믿고 사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300만 원만요. 민호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출금도 남아 있었고 딸 소연의 결혼 자금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민수야, 나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만으론 부족할 것 같거든. 형, 그래도 형수님이 계시잖아요. 형수님 일하시면 되지 않아요. 민수의 말이 또 민호를 찔렀습니다. 선영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민호는 속으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결국 민호는 3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동생이 너무 다급해 보였으니까요. 민수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버스기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치킨과 소주가 나왔습니다.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야, 요즘 노후 자금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알아?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료가 스마트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최소 2억은 있어야 한대. 그것도 부부 둘이서. 민호는 숫자를 봤습니다. 2억.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억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돈이지. 그러니까 연금이랑 퇴직금 합쳐봤자 얼마 안 되는데. 민호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산을 해봤습니다. 남은 대출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딸 소연의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은 줘야 했습니다. 본인과 아내의 의료비도 생각해야 했죠. 종이에 숫자를 적어봤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지출을 뺐습니다. 결과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민호는 종이를 구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영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민호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녀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웃으면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 동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수님은 좋겠다. 놀면서 문화센터 다니고 나중에 퇴직하면 형 연금까지 다 쓸 거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매일 새벽부터 일하는데 아내는 놀고 있습니다. 돈 걱정은 자신만 하고 있었습니다.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호가 불렀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우리 노후 자금 얼마나 있어? 선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민호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내는 돈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벌어오는 줄만 알았죠. 우리 퇴직하면 돈이 부족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선영의 말투가 무심했습니다. 민호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도 일 좀 알아보는 게 어때? 선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나이에 노후 준비해야 하잖아. 나 혼자 버는 걸로는 부족해. 선영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꼬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안이 이제 큰 두려움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돈 문제만일까요?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죠. 민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선영의 글씨였습니다. 합창단 연습 있어요. 냉장고 반찬 데워 드세요. 민호는 메모를 구겼습니다. 냉장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걀 몇 개가 있었죠. 멸치볶음 반찬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2시간을 운전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죠.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식사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달걀을 하나 넣었습니다. 멸치볶음을 곁들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일했습니다. 합창단 연습, 캘리그라피 모임, 사진 동호회 출사,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선영의 일정은 빼곡했습니다. 민호는 늘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선영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안 주무셨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밝은 표이었습니다. 오늘 합창 연습 정말 재밌었어요. 크리스마스 공연 준비하는데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민호는 아내를 봤습니다. 선영은 화장이 조금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온종일 지쳐 있는데 저 사람은 즐거워 보이네. 밥은 먹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습 끝나고 언니들이랑 김밥 천국에서 먹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러 갔죠. 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속에 뭔가 응어리가 졌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민호가 퇴근했을 때 선영은 없었습니다. 메모만 있었습니다. 캘리그라피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또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선영이 사진 동호회 출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합창단 회비가 월 5만 원이었습니다. 캘리그라피 재료비가 3만 원이었죠. 사진 동호회 회비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식사비, 카페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민호는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월 20만 원은 넘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노후 자금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생 민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수님은 좋겠다.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취미 생활하고.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영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사진 많이 찍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민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민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죠. 선영은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싸움 나면 안 되니까요. 당신 저녁 먹었어요? 응. 민호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선영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화가 줄어들었죠. 아침에는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있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동생 민수를 만났습니다.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안주로 순대와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소주를 따랐습니다. 형,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습니다. 별일 없어? 형수님이랑은 잘 지내세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알아차렸습니다. 형의 표정에서 뭔가 읽혔으니까요. 형,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너무 자기 생활만 즐기시는 것 같아요. 형은 매일 고생하시는데. 민호는 소주를 또 마셨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아내랑은 못 살 것 같아요. 형도 인생이 있잖아요. 형 인생도 좀 챙기셔야죠.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의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런 아내랑은 못 산다. 그 말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형,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퇴직하기 전에요. 정리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민호는 알았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처음으로 민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혼, 가능한 일일까요? 민호는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비웠습니다. 민수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인생도 소중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만 사실 필요 없어요. 집에 돌아온 건 새벽 1시였습니다. 민호는 취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자고 있었죠.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아내랑은 못 산다. 이혼, 정리.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딸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은퇴 후에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호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영도, 딸 소연도, 동료들도 몰랐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그를 감쌌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점점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분노와 외로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퇴직 1달 전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이었죠. 민호는 저녁 6시부터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선영은 사진 동호회 전시회 뒤풀이에 간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달걀만 있었습니다. 또 라면이었습니다. 민호는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넣었습니다. 달걀을 하나 깨뜨려 넣었죠.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 선영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안 주무셨어요? 오늘 전시회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제 사진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민호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영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몇 시예요, 지금? 민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선영이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좀 넘었네요. 뒤풀이가 좀 길어져서요. 당신은 대체 집에 있을 생각이 있긴 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영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늘 전시회가 있었잖아요. 전시회, 합창단, 캘리그라피, 사진 동호회. 당신은 매일 밖에만 있어요. 집은 언제 챙기고 나는 언제 신경 써요.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부터 일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놀기만 하잖아요. 놀기만 한다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노는 거예요. 내 돈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기기만 하잖아요. 선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이혼합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정말 그게 당신 마음이에요. 그래요. 민호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선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차곡차곡 접어 넣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월요일 민호는 동생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선영도 나와 있었습니다. 형, 잘 생각하셨어요. 형 나이에 새 출발하셔야죠.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도 정리하시고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도 팔아야죠. 형 혼자 사시려면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낫잖아요. 선영이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향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형수님도 이제 편하시겠네요. 논다고 욕먹는 인생도 끝났잖아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침묵했습니다. 민호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동생의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구청에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찍었습니다. 선영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접수됐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구청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친구가 운영하는 여인숙 건물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민호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선영의 물건들이 사라진 집이었습니다. 옷장이 텅 비었습니다. 화장대도 깨끗했습니다.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민호는 거실을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민호의 퇴직일이었습니다. 버스 차고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떡과 음료가 준비됐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박민호 기사님, 3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동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끝났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37번 버스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30년을 잡았던 핸들이었습니다. 이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차고지를 나섰습니다. 경찰을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거실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축하받았던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파티의 박수 소리가 빈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라는 말이 공허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연금과 빈 집뿐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요? 이혼이 답이었을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그를 감쌌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였습니다. 이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민호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광고지 몇 장과 함께 두툼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세무서 발송 우편이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수취인이 이선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소지가 아직 이 집으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민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임대소득 지급명세서였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도 함께 있었죠. 민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인천 동구 배다리 인근 상가 건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 수입 내역이 보였습니다. 월세 25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는 별도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10년 가까이 꾸준히 들어온 수입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입금됐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영이 상가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10년 동안이나요?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선영의 이름이 명확했습니다.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선영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 뒤졌습니다. 작은 수첩이 만져졌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선영의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민호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3월 민호 적금 100만 원 이체 완료. 5월 소연 전세자금 적금 50만 원 추가. 민호 건강검진 일정 체크. 당뇨 수치 재검 예약. 민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많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공과금 납부 내역, 대출 상환 계획, 딸 소연의 학자금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 뒤쪽에 낡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몇 줄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운전만 하고 돈 걱정은 내가 할 것. 남편 자존심 건드리지 말 것. 민호는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종이를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퇴근이 늦어도 투정 부리지 않던 선영이 보였습니다. 늘 괜찮다고 웃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혼자 침묵으로 견디던 표정들이 스쳐갔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가장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리요. 그래서 자신의 수입을 숨겼습니다. 민호가 집안의 기둥이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돈 걱정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합창단, 캘리그라피, 사진 동호회. 그 모든 활동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도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을 채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았던 거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배신감이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혼란은 미안함이 됐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생 민수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형수님은 놀고 먹는다.
논다고 욕먹는 인생.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월세 250만 원. 10년이면 얼마일까요?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선영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족을 지켰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민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요.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선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요. 몰랐다고요. 그 말로 충분할까요?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민호는 수첩을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선영의 삶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이, 사랑이, 침묵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잘못 봤다는 것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세무서로 향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선영 씨 관련 임대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열람이 어려운데요. 어떤 관계이신가요? 이혼한 배우자입니다. 서류가 제 주소로 와서요. 직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기본적인 정보만 알려줬습니다. 인천 동구 배다리 인근 상가 건물이 맞으시고요. 이선영 씨 명의로 10년 전부터 임대소득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세무서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적금이 여러 개 있으시네요. 가장 오래된 건 15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납입하신 거고요. 민호는 몰랐습니다. 자기 명의로 그런 적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선영이 조용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민호 명의로요. 혹시 다른 계좌도 확인 가능할까요? 제 딸 박소연 명의로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민호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이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소연아, 내 명의로 된 계좌 있니? 엄마가 만든 거. 소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엄마가 제 결혼자금이라고 모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돼? 4천만 원 정도요. 아빠가 매달 주신 생활비 중에서 엄마가 조금씩 모아주신 거래요.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행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임대 수입으로 살면서 민호가 준 생활비는 저축했습니다. 딸을 위해서요. 그리고 민호 명의로도 거액을 모았습니다. 노후를 위해서였습니다.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민수였습니다. 민호는 받았습니다. 형, 집 정리는 좀 됐어요. 상가 매물 내놓으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멈칫했습니다. 상가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민수야, 너 형수 상가 알고 있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게요. 몇 년 전에 형수님이 서류 정리 부탁하셔서 좀 봤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3년 됐나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형수가 놀고 먹는다고 했어? 내 돈으로만 산다고 했어.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 그게 아니라요.
저는 형 걱정해서요. 민호는 이해했습니다. 동생의 의도를요. 상가를 팔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 빚을 갚으려 했던 거였죠. 너 때문에 우리 이혼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형, 그건 아니잖아요. 형이 선택하신 거고요. 내가 계속 거짓말했잖아. 형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형, 진짜 오해예요. 저는요.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까요? 동생에게요.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였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선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월세 250만 원씩 받았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취미 생활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민호 명의 적금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딸 소연 명의 저축 4천만 원이었습니다. 합치면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준비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가장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자신의 수입을 숨겼습니다. 민호가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조용히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민호의 이름으로요. 합창단도, 캘리그라피도, 사진 동호회도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 나름의 삶이었습니다. 민호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시간을 채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민호는 벤치에서 몸을 숙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를 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본 거지? 30년 동안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긴 했나? 민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말만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무슨 말을 하려 해도 차단했습니다. 의심만 했습니다.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공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빈 집이었습니다. 선영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은행 통장도 꺼내봤습니다. 수첩도 다시 읽었습니다. 선영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러웠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악역이 누구인지요. 동생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아내를 향해 칼을 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혼했습니다. 선영은 떠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방법이 있을까요?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류와 수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선영의 글씨가 눈에 선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민호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어떻게 본 거지? 파트너로 봤나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부려야 할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자신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의 일상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피곤함만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소연이었습니다. 민호는 받았습니다. 아빠, 소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응, 소연아. 엄마 만나셨어요. 아니, 아직.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혼자 버틴 줄 아세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빠 체면 지켜주려고 상가 얘기도 안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 편의점 알바까지 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네. 2년 전부터 주말 저녁마다 편의점에서 일하셨어요. 아빠 퇴직 후가 걱정돼서래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영이 편의점에서 일했다고요. 주말 저녁이면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친구를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작년에 우연히 알았죠. 엄마 만나러 갔다가 편의점 유니폼 입은 모습 봤어요. 소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혼까지 하셔야 했어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전화기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의점 알바까지 했다고요. 55살 나이에요. 민호를 위해서요. 그런데 민호는 그녀를 놀고 먹는다고 욕했습니다.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잔인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선영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몇 글자 쓰고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결국 짧게 썼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습니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계속 확인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선영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전 단골 카페에서 봅시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나준다는 거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민호는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단골 카페였습니다. 결혼 기념일마다 찾던 곳이었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봤습니다. 여인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작아 보였습니다. 민호는 다가갔습니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무서 서류와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봤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습니다. 이마가 테이블에 닿을 듯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그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남의 편이었네요.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당신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과 눈을 맞췄습니다. 편의점 일까지 했다면서요? 소연한테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 때문에. 선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놀고 먹는 줄 알았습니다. 동생 말만 믿었죠. 정작 당신 목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질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평생 짊어지고 사과하면서 살겠습니다. 선영이 민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진심이었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출발이 오늘이었으면 해서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블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말했어야 했어요. 상가 얘기도 편의점 일도. 당신 자존심 지켜준답시고 혼자 다 짊어졌죠.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말했어도 저는 안 들었을 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보는 게 처음 같았습니다. 진짜로 보는 거였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당신을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선영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정리할 게 많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요. 선영이 일어섰습니다. 민호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선영이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있었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공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섰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제대로 된 시작이요.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선영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바꾸기로요. 진짜로 변하기로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로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자고요. 선영이 답했습니다. 좋다고요.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최근에 본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영은 합창단 연습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만났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공원을 걷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함께 돌아다니기도 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버스 첫 차 나가는 거 보고
항상 불안했어요. 민호가 그녀를 봤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날까 봐요. 새벽 어둠 속에서 큰 버스 몰고 나가잖아요. 졸음운전하는 차들도 많고요. 민호는 몰랐습니다. 선영이 그런 걱정을 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상가도 유지하고 적금도 넣고 편의점에서 일도 했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다치면 최소한 우리 가족이 버텨야 하니까요. 민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영은 혼자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30년 동안요. 몰랐어요. 미안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알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 한번 가볼까요? 너무 더럽혀 놓지 않았나 걱정돼서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먼지가 앉아 있었죠. 2사람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걸레질을 했습니다. 민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죠. 선영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안 깨지게요. 민호도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청소가 끝났습니다.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2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다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선영이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재혼은 천천히 생각하고요. 일단 동거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선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돈 이야기를 숨기지 말아요. 상가든 적금이든 뭐든 같이 봐요. 투명하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제는 둘이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이 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여인숙에 살면서 간소하게 지냈으니까요. 민호가 짐을 들어다 날랐습니다. 선영은 옷장에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2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영이 김치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네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요. 면이 퍼졌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끓여줘서 맛있어요. 2사람은 라면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생활 리듬을 바꿨습니다. 일부러 기상 시간을 늦췄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선영과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벽 첫 차는 안 타니까요. 당신이랑 같은 시간대에 살고 싶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선영이 고마워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2사람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리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건강체조 수업도 들었죠. 민호는 처음에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요리 강좌에서 민호는 김치찌개를 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선영이 맛을 봤습니다. 잘했어요. 소금 간이 딱 맞네요. 민호가 뿌듯해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를 위해 요리를 한 거였습니다. 저녁이면 2사람은 산책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인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가 지는 걸 봤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합창단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선영도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땠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영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민호가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그를 봤습니다. 왜 그래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참 바보였어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정작 당신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네요. 선영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보잖아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영도 울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떠나고 나서 아는 감정이 아니라 옆에 있을 때 알아봐야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은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행이었습니다. 다시 배울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와 선영은 버스를 탔습니다. 37번 버스였습니다. 민호가 30년 동안 운전했던 노선이었죠. 이번에는 승객으로 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민호가 살았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는 선영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이 길 참 좋네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달렸는데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선영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노선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호는 알았습니다. 노선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요. 선영이 있었습니다. 함께 걸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황혼이 거리를 물들였습니다. 민호와 선영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버스는 그들을 태우고 천천히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